집에 가지 말고 비상계단으로 도망치세요. 늦가을 바람이 문을 닫는 소리마저 스산하게 만들던 밤, 서울의 공기는 특유의 차가움을 품고 있었습니다. 한겨울처럼 살을 내는 추위는 아니었지만 여름의 마지막 열기마저 사라져 사람의 마음을 괜히 가라앉게 만드는 그런 날씨였죠. 아침에 발코니 문을 열면 아래 가로수들이 바람에 잎사귀를 떨구는 모습에 마음이 한 뼘쯤 내려앉는 그런 계절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나도 거리는 여전히 붐볐고 가게들은 환하게 불을 밝혔으며 사람들은 저마다의 삶을 위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 익숙한 풍경 속 겉으로는 따뜻해 보이지만 안에서는 언제부터인가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 집들이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서지우, 나이는 34, 미래 FC라는 회사에서 재무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사람들 앞에서 말을 번지르르하게 하거나 돋보이기를 좋아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늘 정해진 선을 지키며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조심하는 편이고 일 처리는 빠른 것보다 확실한 것을 선호하죠. 회사에서는 저를 까다롭다고들 하지만 제 까다로움은 부하 직원의 사소한 실수를 들춰내거나 권위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게는 단 하나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내용이 불분명한 서류, 숫자가 맞지 않는 돈, 근거가 부족한 서명은 절대 내보내지 않는다는 것. 돈을 다루는 사람은 단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을 갚아도 모자란 빚을 질 수 있으니까요. 제 남편 강민주는 저보다 3살 연상으로 같은 회사에서 영업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회사의 장부와 자금 흐름을 책임진다면 남편은 주요 고객사를 만나고 계약을 성사시키는 역할을 맡았죠. 민준 씨는 첫인상만으로도 신뢰감을 주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차분한 말투, 단정한 옷차림. 밖에서는 윗사람과 아랫사람을 가릴 줄 알고 집에서는 무심하지 않은 남편이었죠. 결혼 초에는 다들 제가 남편 하나는 잘 골랐다고들 했습니다. 다들 자기 살기 바쁜 세상에 퇴근길에 아내가 좋아하는 붕어빵을 사기 위해 차를 세우는 남자를 만나기가 어디 쉽냐고요. 명절이면 잊지 않고 처가에 먼저 안부 전화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죠. 저희는 결혼 5년 차에 아직 아이는 없었습니다. 누구 하나 원치 않아서가 아니라 그저 일에 쫓겨 정신없이 살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첫 해에는 대출금을 갚으며 집을 장만하느라 바빴고 그 다음 해에는 집을 꾸미고 살림을 채워 넣었죠. 이후 2년 동안은 두 사람 모두 승진하며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고 조금 한숨 돌릴만 하니 청춘의 한 자락이 이미 지나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좋은 분이셨습니다. 가끔 손주 얘기를 넌지시 꺼내시긴 했지만 사람 피말리게 닥달하는 분은 아니셨죠. 기껏해야 집은 이렇게 넓은데 아이 웃음소리가 없으니 허전하네 라며 한숨 쉬는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솔직히 말해 당시 제 삶은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모습이었습니다. 서울 시내 번듯한 아파트에 살면서 부부 모두 안정적인 직장을 가졌고 주말이면 함께 맛집을 찾아다니거나 부모님 댁에 들를 수 있었으니까요. 눈에 띄는 빛도 시끄러운 부부싸움도 서로를 향한 비난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평생을 사는 이유가 결국은 따뜻한 밥과 국, 그리고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는 가정을 꾸리기 위함이라고 믿었으니까요. 밤늦게 퇴근해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 안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으면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렸습니다. 그때 저는 진심으로 제가 그토록 원하던 평온함을 얻었다고 믿었습니다. 그해 3분기 말이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대기업인 태산그룹과 공동으로 진행한 대규모 사회공헌 프로젝트의 최종 결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학습 기자재 지원, 낙후 지역의 공공시설 자재 지원 등 이름만 들어도 정말 멋진 사업들이었죠. 태산그룹은 미래FC의 가장 큰 파트너사였고 사회적으로도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언론에도 자주 등장하며 책임감 있는 기업 이미지를 쌓아왔죠. 그렇기에 겉모습이 화려할수록 그 아래 재무 서류는 더욱 꼼꼼하게 살펴봐야 했습니다. 외부 사람들은 자선 사업이 기업의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라고 생각하지만 저 같은 재무 담당자에게는 좋은 명분을 내세운 지출일수록 더 날카롭게 파고들어야 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가장 고결해 보이는 옷이 때로는 가장 추악한 것을 감추고 있을 때가 많으니까요. 그날은 주말을 앞둔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사무실은 평소보다 한산했죠. 제가 한창 결산 증빙 서류 뭉치를 검토하고 있는데 무언가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긴급 지원금 항목 하나가 여러 개의 작은 지출 명령으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언뜻 보면 신속한 집행을 위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감시를 피하려는 수법과 더 비슷했죠. 자재를 공급했다는 두 업체는
이름은 그럴듯했지만 사업자 등록 주소는 애매모호했고 신뢰가 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같은 품목을 같은 시기에 같은 경로로 운송했는데도 단가 차이가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컸습니다. 저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회계팀 직원을 불러 물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매끄럽게 설명했습니다. 파트너사에서 서류를 급하게 넘겨줬다. 실무선에서 이미 1차 대조를 마쳤다. 분기 말이라 처리를 서둘러야 했다. 등등. 저는 일단 고개를 끄덕이며 넘겼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이 일을 오래 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어떤 실수는 너무 커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너무 사소하지만 일정한 패턴을 그리며 반복될 때 더 큰 문제의 신호라는 것을 마치 잘 만들어진 옷 같았죠. 실밥 하나가 튀어나온 것은 누구도 신경 쓰지 않지만 서너 개의 실밥이 모두 같은 방향으로 튀어나와 있다면 그건 재봉사에게 문제가 있다는 뜻이니까요. 늦은 오후 직원들이 거의 다 퇴근하고 사무실 책상들이 하나둘 비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행정지원팀의 불이 먼저 꺼지고 인사팀의 불도 꺼졌습니다. 복도 끝 커다란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하늘은 빠르게 색을 바꿨습니다. 옅은 노란색에서 잿빛으로 그리고 이내 짙은 어둠 속으로 잠겨들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 민준 씨의 문자였습니다. 중요한 고객사와 미팅이 있어 늦을 것 같으니 일 끝나면 저녁 챙겨 먹고 먼저 들어가라는 내용이었죠. 저는 짧게 답장을 보낸 뒤 휴대폰을 덮고 자리에 더 남아있기로 했습니다. 이 서류 뭉치의 찜찜함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집에 가도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저녁 7시쯤 넓은 사무실에는 불 켜진 자리가 몇 군데 남지 않았습니다. 천장에서는 에어컨 바람 소리가 고르게 들려왔고 가끔 멀리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가 닫히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따뜻한 차 한 잔을 타서 자리로 돌아와 모니터를 가까이 당기고 첨부 파일 하나하나, 대조표 하나하나, 계약서의 부록까지 샅샅이 훑기 시작했습니다. 보면 볼수록 이상한 느낌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신생 업체인데도 발생한 매출액이 터무니없이 컸고 지출 한도는 마치 누군가 일부러 감시망을 통과할 수 있도록 아슬아슬하게 맞춰놓은 것처럼 완벽했습니다. 차가운 모니터 속 숫자들을 한참 들여다보고 있자니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재무일을 하는 사람의 비에는 때로 아주 사소한 것들에서 불길한 직감이 먼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서류일 뿐이고 틀리면 고치고 부족하면 채우면 된다고 말하겠지만 이 분야의 전문가들은 몇 가지 징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부주의에서 비롯된 실수가 있고 상대를 속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실수가 있다는 것을 그 둘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밤 9시가 다 되어갈 무렵 저는 뻐근해진 등을 펴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대걸레가 타일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뿌연 유리 파티션 너머를 보자 한 사람이 천천히 청소 카트를 밀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이었습니다. 이 건물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미화원이셨죠. 개인적으로 친분은 없었지만 얼굴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작고 마른 체구의 등이 약간 굽었고 말이 거의 없으셨죠. 마주칠 때마다 그저 옅게 미소 짓고는 고개 숙여 인사하는 분. 매일 눈앞을 스쳐 지나가지만 마치 풍경의 일부처럼 익숙하게 여기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저는 박 여사님이 평소처럼 복도를 지나쳐 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복도 청소를 마친 뒤에도 그분은 제자리 근처를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미 깨끗한 구석을 한 번 더 닦고 삐뚤어지지도 않은 의자를 바로 놓더니 멀쩡한 쓰레기통을 다시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쳐다봤지만 박 여사님은 제 눈을 피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보였죠. 저는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아주머니? 늦었는데 이제 그만 퇴근하세요. 그분은 눈에 띄게 움찔하며 놀랐고 손에 든 대걸레가 순간 멈칫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며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이다. 이내 그만두었습니다. 사무실 형광등 불빛이 그분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자 겁에 질린 눈빛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텅 비어가는 사무실,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들, 그리고 창백한 조명 아래 저는 문득 이상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오늘 밤은 더 이상 평범한 야근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느낌. 저는 박 여사님을 잠시 더 바라보다가 이내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마치 서류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것처럼요. 그분을 무시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표정을 보니 제가 다그치듯 물으면 오히려 더 겁을 먹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대걸레가 타일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아주 조용히 들려왔습니다. 박 여사님의 그림자가 뿌연 유리 파티션 너머로 어른거리다 다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분이 청소하는 곳은 제 책상 바로 옆, 더 이상 닦을 것도 없이 깨끗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허리를 숙여 대걸레를 밀고 당기기를 반복했고 마른 걸레를 집어들어 먼지를 터는 신호를 했습니다. 마치 정말 바쁜 일이 있는 사람처럼요. 저는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주머니 힘드시면 내일 하셔도 돼요. 그분은 화들짝 놀라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이사님. 마저 해야죠. 목소리는 아주 작고 힘이 없었습니다. 말을 마친 그분은 다시 허리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분이 대걸레 자루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 작은 떨림이었지만 유심히 보고 있던 제 눈에는 똑똑히 보였죠.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수년간 미화원으로 일하며 야근까지 하는 분이라면 어지간해서는 겁을 먹을 뿐이 아닐 텐데, 그런데 제가 불렀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무언가를 훔치다 들킨 사람처럼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제가 무언가 더 말하려던 순간 박 여사님은 몸을 기울여 제 책상 바로 옆에 떨어진 걸레를 줍는 척 했습니다. 그리고 그 찰나의 순간 아주 재빠른 손놀림으로 작은 쪽지 하나를 제 노트 옆에 놓았습니다. 제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곧바로 몸을 일으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청소 카트를 밀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바로 쪽지를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이 직업이 제게 가르쳐준 습관이었습니다. 위급한 상황일수록 더 침착해야 한다는 것. 저는 거의 1분 가까이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눈은 숫자를 훑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손바닥 반만한 그 작은 종이에 쏠려 있었죠. 복도에 더 이상 아무도 지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저는 조심스럽게 쪽지를 끌어당겼습니다. 값싼 메모지를 4번 접은 쪽지 안에는 급하게 쓴 듯한 한 줄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펜을 쥔 손이 몹시 떨렸는지 글씨는 심하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퇴근할 때 비상계단으로 가세요. 엘리베이터 타고 지하로 내려가지 마세요. 쪽지를 읽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다른 날 밤이었다면 누군가의 짓궂은 장난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밤 박 여사님의 창백한 얼굴과 저를 피하던 눈빛, 그리고 숨막힐 듯한 긴장감 속에서 이 쪽지를 건네던 모습을 떠올리니 이것은 절대 장난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쪽지를 다시 접어 코트 주머니에 깊숙이 넣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복도 끝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땅에 내려앉은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사무실 안 천장에서 들려오는 에어컨 소리가 평소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9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30분 정도 더 일하다가 차를 가지러 내려갔을 겁니다. 하지만 쪽지의 글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비상계단으로 가야 할까? 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가면 안 될까? 그리고 왜 그 경고의 대상이 바로 나여야만 할까? 저는 가장 단순한 가능성부터 생각해 봤습니다. 엘리베이터에 기술적인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면 관리실에서 공지를 했을 겁니다. 혹은 박 여사님이 누군가의 대화를 엿듣고 친절하게 제게 알려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저 사소한 문제였다면 그분이 그렇게까지 겁에 질릴 필요는 없었을 겁니다. 게다가 지하로 내려가지 마세요라는 표현은 단순한 알림이 아니라 경고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펼쳐진 서류 뭉치를 다시 보았습니다. 이상하게 쪼개진 지출 명령, 주소가 불분명한 유령 회사들, 앞뒤가 맞지 않는 단가표. 그 순간 이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단순한 업무상의 문제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마치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처럼 보였고 저는 우연히 그 실에 첫머리를 잡은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남편의 문자였습니다. 고객사랑 저녁 식사 중이야. 당신 일 끝나면 먼저 들어가. 문단속 잘하고. 저는 몇 초간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늘 다정하고 익숙한 남편의 당부였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문단속 잘하고 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두려움이라기보다는 방금 싹튼 불안감의 한가운데를 누군가 가볍게 건드린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짧게 알았어요 라고 답장하고 휴대폰을 집어넣었습니다. 이제 제 정신은 더 이상 엑셀 파일 위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바로 짐을 챙길 수도 없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면 경고를 받자마자 허둥지둥 자리를 뜨는 것은 오히려 더 의심을 살 뿐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스스로를 진정시키고 해야 할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 저는 열려있는 파일들을 빠르게 훑으며 의심스러운 서류 번호 몇 개를 개인 수첩에 적었습니다. 중요한 파일 몇 개는 표시만 해두고 다운로드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의 최근 접속 기록에서 방금 열어봤던 파일들의 흔적을 지웠습니다. 제가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쪽지를 읽은 순간부터 더 이상 이전처럼 안일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직감이 경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5분쯤 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의자를 책상에 바짝 붙이고 코트를 입은 뒤 제 자리 주변의 조명을 껐습니다. 넓은 사무실이 어둠에 잠기자 복도에서 새어 들어오는 빛만이 희미하게 공간을 비췄습니다. 그 어둠이 평소보다 더 깊게 느껴졌습니다. 텅 빈 책상과 의자들이 마치 그림자처럼 고요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저는 사무실 문을 나섰습니다. 길고 하얀 복도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복도 오른쪽 끝에 있는 엘리베이터는 여전히 층수를 알리는 불빛을 규칙적으로 깜빡이며 아주 평범해 보였습니다. 너무나 평범해서 만약 주머니 속 쪽지가 없었다면 저는 언제나처럼 그쪽으로 향했을 겁니다. 하지만 제 발은 오른쪽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왼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복도 끝에 조용히 서 있는 비상계단으로 통하는 회색 철문이 있는 곳으로요. 문에 가까워졌을 때 청소 카트 바퀴가 벽에 부딪히는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멀찍이 박 여사님이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한 손으로 청소 카트를 붙잡고 제 쪽을 바라보고 있었죠.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돌아보는 것을 본 그분은 마치 아주 바쁜 사람처럼 황급히 허리를 숙여 걸레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하나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쪽지대로 행동하는지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비상계단 문손잡이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 아직 열리지도 않은 문틈으로 축축한 공기와 낡은 콘크리트 냄새가 새어나왔습니다. 등 뒤의 사무공간은 여전히 조용하고 밝고 문명화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이 문 너머에는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 더 어둡고 더 은밀한 통로가 있었습니다. 인생이란 때로 참 이상합니다. 가장 익숙한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등 뒤에서 철문이 닫히며 사무실의 남은 불빛과 저를 분리시켰습니다. 순식간에 바깥의 소음이 완전히 차단되는 듯 했습니다. 제 앞에는 아래로 이어지는 콘크리트 계단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창백한 형광등 불빛이 계단참을 드문드문 비추고 있었습니다. 축축하고 차가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서서 제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래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등 뒤에서 비상계단 문이 닫히자마자 사무실의 모든 소음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키보드 소리도 천장의 에어컨 소리도 환하고 평평한 사무실의 불빛도 없었습니다. 제 앞에는 차가운 회색 콘크리트 계단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계단참마다 매달린 형광등은 어떤 곳은 밝고 어떤 곳은 어두웠으며 굳게 닫힌 벽에서는 퀴퀴한 습기가 배어 나왔습니다. 저는 난간을 잡고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갔습니다. 구두굽 소리가 계단 안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건조한 소리가 벽에 부딪혀 마치 누군가 바로 등 뒤에서 따라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춰보았습니다. 소리도 멈췄습니다. 남은 것은 가슴 속에서 묵직하게 울리는 제 심장 소리뿐이었습니다. 두렵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그때의 두려움은 겁 많은 사람의 공황 상태와는 달랐습니다. 주변에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지만 아직 그 정체를 알 수 없을 때 느끼는 본능적인 긴장감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더 천천히 걸었습니다. 주머니 속 박 여사님의 쪽지는 작지만 무거운 돌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퇴근할 때 비상계단으로 가세요. 엘리베이터 타고 지하로 내려가지 마세요. 단 한 줄의 문장이었지만 제 발걸음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사건의 심연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평소 저는 섣부른 추측을 싫어했습니다. 일은 일이고 잘못은 바로잡으면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오늘 밤 박 여사님의 겁에 질린 눈빛과 수상한 서류 뭉치들을 겪고 나니 제 안의 모든 감각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음 계단 참에 거의 다다랐을 때 문득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환풍기 소리와 머리 위 형광등이 내는 희미한 소음에 섞여 아주 낮게 들렸습니다. 저는 즉시 걸음을 멈추고 왼쪽 벽에 후미진 곳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귀를 기울이니 지하 주차장으로 이어지는 계단참에서 정말로 누군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야기라기보다는 한 사람은 애원하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윽박지르고 있었습니다. 제발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저는 박 여사님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감히 고개를 내밀어 볼 수 없었고 다만 난간 사이의 좁은 틈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몸을 기울였습니다. 창백한 불빛 아래 박 여사님은 한쪽에 몸을 웅크리고 서 있었습니다. 등이 약간 굽어 있었고 두 손은 불안하게 얽혀 있었죠. 그분과 마주선 남자는 어두운색 점퍼를 입고 있었고 거의 통로를 다 막고 서 있었습니다. 제 쪽으로 등을 돌리고 있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자세만으로도 상대를 위압하는 데 익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처신 잘하시죠? 남자가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는 그냥 청소나 하면 되는 겁니다. 쓸데없이 보고 들은 거 옮기고 다니지 마시고요. 박 여사님은 너무나 심하게 떨어서 대답하는 목소리가 마치 문틈으로 새는 바람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을 뿐이에요. 남자는 비웃었습니다. 아주 작은 웃음소리였지만 고함보다 더 소름 끼쳤습니다. 조용히 살고 싶으면은 입을 닫으시라고요. 한 번만 더 쓸데없는 짓 하면 아주머니뿐만 아니라 시골에 있는 아들이랑 여동생도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저는 난간을 너무 꽉 쥐어서 손이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그 협박을 듣는 순간 이것이 사소한 다툼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박 여사님의 사정을 훤히 꿰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누구인지, 어디를 건드려야 저 연약한 여인이 가장 두려워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죠. 박 여사님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어깨를 떨었지만 감히 한마디도 더 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워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대걸레와 물통을 들고 터준이를 하는 전 아이든 여인이 단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봤다는 이유만으로 어두운 계단 구석에서 죄인처럼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남자는 목소리를 더 낮췄지만 단어 하나하나는 더욱 날카로웠습니다. 일 거의 다 끝났어. 당신 입 하나 때문에 모든 걸 망치게 하지 마. 명심해. 들었으면 못 들은 척, 봤으면 못 본 척 하라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늘 밤 제가 검토했던 증빙 서류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잘게 쪼개진 지출 내역, 유령 회사들의 이름, 그리고 경고가 담긴 쪽지,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매듭으로 묶이는 듯 했습니다. 그 매듭이 어디로 향하는지는 아직 몰랐지만 이것이 더 이상 단순한 서류상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박 여사님이 겨우 속삭였습니다. 전 그냥 청소부일 뿐이에요. 아무 상관없다고요. 그럼 그냥 청소나 잘해. 남자는 그 한마디를 내뱉고는 아래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구두 소리는 무겁고 빠르게 계단을 올리며 지하 주차장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박 여사님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미동도 없어서 저는 그분이 그대로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얀 불빛이 그분의 희끗희끗하고 푸석한 머리카락을 비췄습니다. 저는 그렇게 작고 애처로운 등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무심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금 나타나면 그분은 더 큰 공포에 휩싸일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벼랑 끝에 몰린 사람은 자신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한 명 더 늘어나는 것만으로도 잠 못 이룰 만큼 두려워한다는 것을요. 저는 숨을 죽이고 잠시 더 기다렸습니다. 박 여사님이 비틀거리며 위층으로 아마도 다른 출구로 향했을 때 저는 다시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서 있던 계단참에는 여전히 불쾌한 냉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시멘트 바닥을 흘끗 보니 길게 이어진 물자국이 보였습니다. 대걸레에서 떨어진 물인지 아니면은 그분의 식은땀이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목이 바싹 말랐습니다. 어떤 일들은 가까이 다가갈수록 위험의 냄새가 더 짙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도착하자 환풍 시스템에서 나오는 시원한 바람이 얼굴에 와닿았습니다. 밤의 주차장은 특유의 고요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텅 빈 것은 아니었지만 모든 소리가 낮은 천장과 콘크리트 기둥에 흡수되어 버리는 듯 했죠. 그래서 어떤 소리든 공중에 뜬 것처럼 멀리서 들리는 듯 하면서도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긴 형광등이 줄지어 매달려 있었고 밝은 곳과 어두운 그림자가 교차했습니다. 휘발유 냄새, 고무 타이어 냄새, 그리고 축축한 콘크리트 바닥 냄새가 뒤섞여 차갑고 건조한 공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계단문을 나서서 제 차가 주차된 곳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떼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주차장 중앙의 VIP 구역, 환한 불빛 아래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스쳐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남편 민준 씨의 차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조금 전 남편이 보낸 문자가 떠올랐습니다. 고객사와 저녁 식사 중이며 늦을 것 같으니 문단속 잘하라는 당부. 오늘 오후만 해도 그는 내일 외부 고객과 일이 있어 미팅이 길어지면 외박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의심할 여지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차가 바로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가 있어서는 안 될 바로 이 주차장에 말입니다. 저는 즉시 커다란 콘크리트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온몸이 뻣뻣하게 굳었고 주차장의 공기는 몇 도는 더 차가워진 듯 했습니다.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고 같은 색, 같은 모델의 다른 차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번호판을 확인하기도 전에 제 직감은 이미 저 차가 남편의 차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다시 한번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민준 씨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주차장 조명 아래 그의 얼굴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아침에 입고 나갔던 바로 그 셔츠, 언제나처럼 단정한 모습. 단지 지금 이 순간 그의 존재 자체가 그가 했던 모든 말을 뒤엎는 한 방의 강펀치 같았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차 뒷문이 열리고 젊은 여자가 내렸습니다. 그녀는 세련된 오피스룩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낮게 묶었으며 하이힐을 신고 있었습니다. 오래 볼 필요도 없이 평범한 직원이 아니라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차에서 내려 주변을 쓱 훑어본 뒤 VIP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모습만 봐도 그녀가 다른 사람들에게 길을 양보받는데 익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죠. 하지만 저를 얼어붙게 만든 것은 그녀의 존재가 아니라 남편 민준 씨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차를 돌아 그녀의 핸드백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녀가 들고 있던 서류 한 뭉치가 바닥에 떨어지자 민준 씨는 즉시 허리를 숙여 그것을 주워 가볍게 먼지를 털어낸 뒤 두 손으로 공손히 건넸습니다. 그녀가 미간을 살짝 찌푸리자 아주 미세한 표정 변화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준 씨는 마치 사과라도 하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하이힐 굽이 바닥 틈에 끼었을 때 그는 몸을 기울여 그녀의 팔을 가볍게 부축하며 그녀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저는 콘크리트 기둥 뒤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만약 제가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기만 했다면 제 고통은 아마 배신감이라는 아주 익숙한 종류의 아픔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눈앞의 광경은 저를 다른 방식으로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은밀한 불륜 관계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권력 관계에 더 가까웠습니다. 언제나 자신의 이미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존심이 강하며 다른 사람과 동등한 위치에 서는 법을 알던 남자, 강민준이 지금은 약자의 위치에서 조심하고 심지어 두려워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 손에 들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두운 공간 속에서 화면이 밝아지며 민준 씨가 보낸 문자가 나타났습니다. 방금 호텔 도착했어. 먼저 자. 문단속 잘하고. 저는 그 문자를 보며 머리가 하얗게 비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 앞에서는 남편이 저로부터 불과 몇십 미터 떨어진 곳에서 젊은 여자에게 굽실거리며 가방을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속에서는 그가 방금 호텔에 도착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뻔뻔하고 매끄럽고 태연한 거짓말. 그 태연함이야말로 질투보다 더 저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차 안으로 돌아와 차가워진 손으로 핸들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남편의 거짓말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누워 잠드는 그 남자가 아주 오래전부터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다른 삶이 그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지 나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차 안에 꼼짝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핸들 위에 놓인 손은 감각이 없을 정도로 차가웠죠. 휴대폰 화면은 손바닥 안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남편 민준 씨가 보낸 문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간결하고
익숙하며 이전의 수많은 문자들처럼 다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방금 호텔 도착했어. 먼저 자. 문단속 잘하고. 평범한 날이었다면 저는 그저 쓱 훑어보고 남편이 잊지 않고 연락해준 것에 안도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글자 하나하나가 마치 가시처럼 느껴졌습니다. 차창 밖 민준 씨와 그 젊은 여자는 이미 VIP 전용 엘리베이터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스테인리스 문이 닫히면서 방금 전의 광경을 그 안에 가둬버렸지만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모든 것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서류를 줍기 위해 숙였던 허리, 서둘러 끄덕이던 고개, 그리고 그녀의 반걸음 뒤에서 조심스럽게 걷던 모습까지. 모든 거는 순식간에 일어났지만 제 안에 믿음 한 조각에 선명한 균열을 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다시 원래의 차갑고 조용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멀리서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다가 꺼졌고 오토바이 한 대가 주차장 끝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제가 숨어있던 콘크리트 기둥을 비추고는 사라졌죠. 저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흔한 이야기들처럼 그 자리에 앉아 신세 한탄을 하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제 머릿속이 두 가지 상반된 감정에 의해 완전히 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아픔, 다른 하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5년 동안 함께 살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들었던 남자, 매일같이 너무나 평범한 말들을 건네던 그가 그렇게나 매끄럽게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아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광경이 평범한 연인 관계처럼 보이지 않았기에 두려웠습니다. 만약 단순한 외도였다면 남자들은 다른 방식으로 은밀하게 행동했을 겁니다. 애정 어린 손길이나 적어도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남녀 간의 미묘한 기류 같은 것이 있었겠죠. 하지만 제가 본 거는 약자의 모습, 복종, 그리고 조심스러움이었습니다. 보는 저마저 등골이 서늘해지는 일종의 굴복이었습니다. 저는 머리를 좌석에 기대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주차장의 조명이 앞 유리에 창백한 빛 조각들을 흩뿌렸습니다. 가죽 시트 냄새, 휘발유 냄새, 차가운 에어컨 냄새가 뒤섞여 숨막히는 공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민준 씨의 문자를 다시 한번 읽고 오늘 그가 보냈던 다른 문자들을 스크롤해 보았습니다. 아침에는 일어났냐고 묻고 점심에는 밥 잘 챙겨 먹으라고 하고 오후에는 고객사를 만나야 한다고 알리고 밤에는 문단속 잘하라고 당부하는 너무나 익숙한 패턴이었습니다. 보면 볼수록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여자가 사람을 너무 잘 믿어서 상처받는다고 말하지만 때로는 내가 순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너무 교묘해서 속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한때 나를 따뜻하게 했던 그 모든 다정함이 나중에는 내가 얼마나 달콤하게 속아왔는지를 증명하는 증거가 되어버리는 것처럼요. 당장이라도 그에게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고 그가 전화를 받으면 딱 한마디만 묻는 겁니다. 지금 어느 호텔에 있어요? 만약 그가 계속 거짓말을 한다면 저는 차문을 열고 나가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기만 하면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날 터였습니다. 하지만 제 손가락은 화면 위에서 멈췄다가 이내 거두어졌습니다. 제가 비겁해서도 그의 체면을 지켜주고 싶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아주 분명한 직감이 저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단순히 남편이 낯선 여자와 함께 있었다는 것에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만약 제가 너무 섣불리 움직인다면 이 사건의 더 깊은 진실을 볼 기회를 영원히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시동을 걸고 아주 천천히 주차 공간을 빠져나왔습니다. VIP 엘리베이터 구역을 지날 때 저는 옆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그곳을 보면 억지로 붙잡고 있던 평정심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주차장을 빠져나오자 바깥 공기에 숨통이 트이는 듯 했습니다. 밤의 서울거리는 여전히 밝고 붐볐으며 잠들 줄 모르는 도시의 익숙한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길가의 포장마차에는 아직 손님들이 있었고 편의점은 환하게 불을 밝혔습니다. 헬멧을 쓴 사람들이 바람막이를 입고 사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깥 세상은 너무나 평범해서 오히려 마음이 쓰라렸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어긋나고 있을 때도 세상은 잠시도 멈춰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평소처럼 모든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주방과 거실 등만 켰죠. 부드러운 노란 불빛이 소파와 책장, 그리고 지난 주말에 제가 꽂아둔 드라이 플라워 위로 쏟아졌습니다.
현관문 근처 옷걸이에는 민준 씨의 외투가 그대로 걸려 있었고 그의 실내화는 제 신발 옆에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마치 아주 평온한 가정이 그러하듯 단정하고 따뜻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거실 한가운데 서서 속에서부터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때로 사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혼돈이 아니라 속은 이미 텅 비었는데도 겉모습은 여전히 완벽한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을 때라는 것을요. 저는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랐습니다. 소파에 앉아 컵을 들었지만 이내 내려놓았습니다. 목이 너무 말라서 물조차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 여자는 누구일까? 민준 씨는 왜 거짓말을 해야만 했을까? 왜 그는 그녀 앞에서 부하 직원처럼 행동했을까?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내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그 서류 뭉치와 박 여사님과 계단에서 들었던 협박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밤 11시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민준 씨의 영상통화였습니다. 저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 속 그의 상반신이 나타났습니다. 배경은 베이지색 벽과 커튼이 드리워진 창가, 어느 호텔이든 연출할 수 있는 그런 풍경이었습니다. 그가 옅게 웃었습니다. 예전에는 아주 익숙하게 느껴졌던 그 미소였습니다. 아직 안 잤어? 방금 들어왔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너무나 평온해서 저 자신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늦게까지 일하면 피곤하잖아. 내가 너무 일에 매달리지 말라고 했지. 저는 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얼굴의 모든 선은 제가 결혼했고 함께 살았고 잘 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는 길에서 마주친 아는 사람처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분기 말이라서. 당신 있는 곳은 괜찮아? 제가 물었습니다. 괜찮아. 내일 아침에 일 끝나면 바로 출발할 거야. 그는 아주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물었습니다. 어느 호텔인데? 그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저에게는 충분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눈치채지 못했을지 몰라도 수년을 함께 산 사람에게는 그 작은 어긋남만으로도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고객사 근처 호텔이야. 그는 웃으며 여전히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자세히 물어? 나 감시하는 거야. 저도 따라 웃었지만 입술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냥. 서울 시내에 있는 호텔이랑 비슷해 보여서 요즘 호텔은 다 비슷비슷하잖아. 그는 카메라를 살짝 돌려 침대 가장자리와 굳게 닫힌 커튼을 보여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 두 단어를 듣는 순간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바로 지금 나에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나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값싼 것은 더 이상 진심이 담겨있지 않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위로의 말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몇 마디 사소한 대화를 더 나눈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 후로도 한참 동안 소파에 앉아 까맣게 변한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고 심지어 얼굴을 마주하고 거짓말을 듣는 아내라면 당연히 고통스러워 울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 아픔이 홀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아주 복잡한 사건의 가장자리에 서 있고 그 사건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갈지 모른다는 더 큰 두려움과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잠이 들만 하면 주차장의 환한 불빛이, 그 여자 앞에서 고개를 숙이던 민준 씨의 모습이, 그리고 거짓말로 가득한 문자가 떠올라 잠에서 깨곤 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져 발코니 창밖이 희미한 잿빛으로 물들었을 때 저는 겨우 잠시 눈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잠에서 깼을 때 집은 여느 아침처럼 고요하고 단정하고 밝았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가 익숙한 물건들을 둘러보며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눈으로 우리의 결혼 생활을 바라볼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저는 알람이 울리기 전에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하늘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뒤끝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맞은편 건물들은 옅은 회색빛에 잠겨 있었고 유리창에는 안개가 서렸으며 아파트 단지 안의 나무들은 이른 아침 바람에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잠시 그대로 누워 상아색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리는 마치 젖은 돌덩이라도 얹어놓은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어젯밤 저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정신 차려야 해. 서두르지 말고 더 지켜봐야 해. 하지만 아내의 마음이 어디 그렇게 쉽게 이성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단지 지금 이 순간 감정에 휩쓸렸다가는 가장 먼저 손해를 보는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습관처럼 쌀을 씻어 묽은 죽을 끓이고 달걀 2개를 삶고 과일 몇 조각을 깎아 따뜻한 물과 함께 식탁에 차렸습니다. 손은 여느 아침처럼 익숙한 일들을 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오래된 궤도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민준 씨가 출장에서 돌아올 때면 그가 좋아하는 따뜻한 차를 내리거나 마른 수건을 의자에 미리 준비해 두곤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는 아침 식사를 준비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설렘이나 그리움 때문이 아니라 그저 오랫동안 형성된 집안의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7시가 조금 넘었을 때 현관문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짧은 출장에 늘 가지고 다니던 작은 회색 캐리어를 끌고 있었습니다. 셔츠는 여전히 주름 하나 없이 빳빳했고 머리는 단정했으며 얼굴에는 막 밖에서 돌아온 사람 특유의 피곤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어젯밤 지하주차장에서 그를 직접 보지 않았다면 저조차도 그의 그 모습에 속아 넘어갔을 겁니다. 일어났어? 그는 신발을 벗으며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듯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식탁 옆에 서서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네, 아침 준비했어요. 민준 씨는 웃으며 캐리어를 안으로 끌고 들어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이 제 어깨 위에 가볍게 얹혔습니다. 너무나 익숙하고 막 집에 돌아온 남편의 역할에 충실한 손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손이 닿는 순간 제 온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혐오감 때문이라기보다는 낯선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에 한번 금이 가면 아무리 평범한 스킨십조차도 불편하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다행이다. 밖에서 사 먹어야 하나 했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시선을 피하며 그릇을 가지러 돌아섰습니다. 얼른 먹고 옷 갈아입어요. 민준 씨는 평소처럼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식사를 하며 아주 매끄럽게 몇 가지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고객사가 늦게까지 붙잡았다. 아침에 차가 막혀서 일찍 일어나야 했다. 호텔이 멀어서 오가는 게 피곤했다. 등등. 저는 맞은편에 앉아 달걀 껍데기를 까면서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차가운 물속으로 돌멩이처럼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가 어젯밤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있었는지 제 눈으로 똑똑히 봤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 앉은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가 아무리 자연스럽게 이야기해도 그 말은 고통스럽게 들릴 뿐입니다. 죽을 반쯤 먹었을 때 민준 씨는 캐리어를 의자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아, 당신 주려고 호두과자 좀 샀어. 단 거 좋아하잖아. 그는 캐리어에서 작은 종이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가볍게 올려놓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행동에 마음이 녹았을 겁니다. 어디를 가든 아내를 위해 무언가 사오는 남자. 과자 한 봉지, 요구르트 한 병, 때로는 오렌지 몇 개나 작은 머리핀. 값비싼 물건들은 아니었지만 여자가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기에는 충분한 것들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이 순간 그 행동은 저를 지치게 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들어 바닥을 살짝 뒤집어 보았습니다. 서울 시내 백화점 식품관의 가격표가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방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격표는 그의 거짓된 다정함의 뺨을 아주 가볍게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 사소한 거짓말이었지만 그것은 더 큰 거짓말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가 너무나 능숙하게 이야기를 꾸며내는데 익숙해져서 더 이상 치밀하게 준비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고마워요. 제가 말하며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민준 씨는 제 반응을 자세히 살피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는 여전히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캐리어를 침실로 가져가며 오전에 회의가 있어 옷을 갈아입고 바로 회사에 들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출근할 외투를 챙긴다는 핑계로 그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캐리어는 침대 옆 통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한번 쓱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안의 옷들은 이상할 정도로 깔끔했습니다. 셔츠는 각이 잡혀 접혀 있었고 바지에는 구김이 거의 없었으며 잠옷은 돌돌 말려 있었지만 너무나 깨끗했습니다. 정말 하룻밤 묵고 온 사람의 짐이라면 적어도 사용한 흔적이나 급하게 챙겨 넣은 자국 혹은 생활의 냄새가 배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캐리어는 마치 출장을 다녀온 소품처럼 보였습니다. 민준 씨는 셔츠 단추를 풀며 제게 등을 돌렸습니다. 당신 못 찾아? 스카프요. 제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아보지는 않았죠. 저는 옷장 문을 열고 옷 몇 개를 뒤적이는 척했지만 온 신경은 바닥에 놓인 캐리어에 쏠려 있었습니다. 제 눈앞에서는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의 모든 단서들이 빠르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있던 차, 낯선 여자, 거짓말이 담긴 문자, 엉뚱한 곳에서 사온 선물, 그리고 너무나 깨끗한 캐리어까지 조각이 많아질수록 그림은 더욱 추악해졌습니다. 민준 씨가 욕실로 들어갔을 때 저는 뿌연 유리문 뒤에서 들려오는 물소리를 들으며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휴대폰이 놓인 침대 머리맡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는 한 번도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너무 순진해서가 아니라 부부 사이에는 최소한의 신뢰가 필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대가 샤워하는 틈을 타 휴대폰을 뒤져야 하는 날이 온다면 그 결혼 생활 자체가 이미 지쳐버린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오늘 아침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직접 찾지 않으면 아무도 진실을 내 손에 쥐어주지 않는다는 거를. 저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이 켜지며 비밀번호 입력창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예전 비밀번호였던 우리의 결혼기념일을 눌러보았습니다. 틀렸습니다. 그의 생일을 눌렀습니다. 틀렸습니다. 제 생일을 눌렀습니다. 여전히 틀렸습니다. 단 3번의 시도였지만 목이 바싹 마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휴대폰을 열지 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준 씨는 비밀번호를 바꿨고 그것은 분명 어젯밤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저와 그의 진짜 삶 사이에 이미 오래전부터 문이 세워져 있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집에 돌아와 밥을 먹고 안부를 묻고 걱정해주는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는 남편인 척하면서 말입니다. 저는 휴대폰을 원래 있던 자리에 원래 있던 각도 그대로 돌려놓았습니다. 욕실에서는 여전히 물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저는 익숙한 침실 한가운데 서서 모든 것이 얇고 차가운 막으로 덮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수년간 함께 누웠던 침대, 각자 절반씩 나눠 쓰던 옷장, 몇 해 전 주말 시장에서 제가 골랐던 스탠드 조명까지 모든 것은 그대로였지만 제 마음속의 집이라는 감각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가 머리를 닦으며 나왔습니다. 왜 그렇게 서 있어? 저는 방금 꺼낸 스카프를 들고 그를 짧게 쳐다본 뒤 대답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바쁠 것 같아서요. 그는 의자에 앉아 양말을 신으며 웃었습니다. 당신 분기말은 매일이 전쟁이잖아. 아주 평범한 한마디였지만 바로 그 평범함이 저를 씁쓸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서로의 앞에 앉아 너무나 일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언제부터인가 거대한 거짓말의 벽이 세워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집을 나서기 전 민준 씨는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늦을지 몰라. 밥 기다리지 마. 저는 문 옆에 서서 그가 신발을 신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문이 닫히자 아파트는 즉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침실로 돌아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그가 구석에 두고 간 캐리어를 보는데 마치 누군가 제 심장을 꽉 움켜쥐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는 한 번의 큰 충격으로 무너지는 결혼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차가운 공기에 노출된 도자기처럼 서서히 금이 가는 결혼도 있었습니다. 작은 실금 하나, 그리고 또 다른 실금 하나.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그릇 전체가 더 이상 아무것도 담을 수 없을 만큼 망가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날 아침, 저는 환하게 불이 켜진 집 한가운데 앉아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나를 가장 아프게 하는 사람은 낯선 타인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나와 함께 식사하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기억해주고는 바로 그 익숙함을 이용해 조용히 나를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뒤라 일에 대한 의욕이 넘쳐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집에 계속 앉아 답 없는 질문들만
곱씹다가는 가장 먼저 무너지는 사람이 바로 저 자신일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알려면 모든 것이 시작된 바로 그곳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출근 시간에 회사 로비는 여느 때처럼 분주했습니다. 출입카드를 찍는 사람들, 열리고 닫히는 엘리베이터 소리, 하이힐과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두드리는 규칙적인 소음. 안내 데스크는 환하게 불을 밝혔고 1층 카페에서 풍겨오는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익숙한 사무실의 풍경이었지만 저에게는 더 이상 익숙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의 하룻밤과 남편의 텅 빈 캐리어를 본 후 제 주변의 모든 것들은 다른 의미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방을 내려놓고 가장 먼저 한 일은 박 여사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저희 층 화장실에서 바로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람이 많은 곳일수록 더 위험했으니까요. 저는 미화원들이 근무 시작 전에 모여 비품을 챙기는 서비스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젊은 미화원 한 분이 걸레를 개고 있다가 저를 보고는 조금 놀란 듯 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 여사님, 오늘 어느 구역 담당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녀는 저를 한번 쳐다보고는 대답했습니다. 박 여사님이요? 오늘 쉬셨는데요. 연차 쓰셨어요? 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침에 반장님이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겨서 갑자기 쉬신다고만 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어젯밤 저에게 몰래 경고를 해준 사람이 오늘 아침 갑자기 결근이라니. 이런 식의 우연을 여전히 우연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세상은 진실보다 거짓의 편을 더 들어주는 곳일 겁니다. 저는 그녀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엘리베이터로 가는 길에 어젯밤 지하 주차장에서 야간 근무를 서던 경비원이 생각났습니다. 차를 몰고 나갈 때 VIP 구역 근처 갈림길에 서 있던 그를 얼핏 봤습니다. 그가 저를 봤는지는 확실치 않았지만 적어도 그는 제자리에 있던 연결고리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로비의 보안 데스크로 가서 마치 지나가는 길에 생각났다는 듯 가볍게 물었습니다. 어젯밤 지하에서 근무하신 분, 오늘 교대하셨나요? 여쭤볼 게 있어서요. 보안 데스크에 앉아있던 직원은 근무 일지를 뒤적이더니 시선을 한번 피하고 나서야 말했습니다. 아, 박 팀장님 말씀이시군요. 그분 그만두셨습니다. 저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휴가나 교대가 아니고요. 네, 오늘 아침에 바로 퇴사 처리됐습니다. 그 대답에 손바닥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렇게 갑자기요? 그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개인 사정이겠죠. 저희도 그 정도만 압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런 사람들에게 깊이 파고들어봤자 입을 더 굳게 닫을 뿐이었습니다. 지금 제게 필요한 거는 정보이지 다른 사람을 궁지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인사를 하고 사무실로 올라갔지만 대리석 바닥을 딛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결근한 미화원, 다음날 아침 바로 퇴사한 경비원, 두 사람 모두 제가 야근을 하고 지하 주차장을 지나갔던 바로 그 시간과 아주 가까이 있었습니다. 작은 연결고리들이 너무나 부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0시쯤 저는 운송비 결산을 위해 일부 업무용 차량의 출입 시간을 확인해야 한다는 핑계를 대고 건물관리 사무실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은 복도 오른쪽에 후미진 곳에 위치한 작은 사무실이었고 벽에는 여러 개의 CCTV 화면이 네모나게 분할되어 걸려 있었습니다. 옅은 파란색 셔츠를 입은 담당자 한 명이 책상 앞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 간결하게 용건을 말했습니다. 어젯밤 늦게 퇴근했는데 주차장에서 길을 막고 있는 차가 있어서 운행 기록을 확인하고 싶다고요. 그는 제 말을 듣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간을 물었습니다. 저는 정확한 시간을 말했습니다. 밤 9시 30분부터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까지 그는 모니터로 몸을 돌려 무언가를 입력했습니다. 단 몇 초의 시간이었지만 저는 그의 어깨가 살짝 굳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저를 돌아보며 아주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 시간대에 지하 주차장 카메라에 신호 오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카메라 한 대만요? 아니면은 구역 전체가요? 그는 조금 당황한 듯 했습니다. 네, 전송 라인에 문제가 있어서 데이터가 제대로 저장되지 않았습니다. 그 대답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기술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애매하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어느 지점이 고장 났는지, 몇 시 몇 분부터 신호가 끊겼는지 정확한 기록이 있을 테니까요. 전송 라인 문제라는 말은 마치 구멍 난 곳을 급하게 천으로 덮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참 공교롭네요. 제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는 그저 멋쩍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를 압박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거짓말은 한 번만 들어도 그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굳이 상대방을 그 자리에서 궁지로 몰아넣어 실체를 드러내게 할 필요는 없었죠. 저는 고맙다고 말하고 사무실로 올라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을 때 제 안의 감정이 더 이상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마치 살짝 열린 문 앞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문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지만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냉기는 이미 제 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저는 블라인드를 반쯤 내리고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모니터 앞에 앉았죠. 밖에서는 사무실이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고 전화벨 소리, 대화 소리, 프린터 소리가 익숙한 소음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그 소음 한가운데 앉아 마치 세상과 분리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사회공헌 프로젝트 관련 서류 뭉치는 여전히 바탕화면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모든 폴더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분기말 결산을 하는 담당자의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스스로 살아남을 길을 찾는 사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파일 하나하나, 명세서 하나하나, 부록 하나하나, 지급 요청서 하나하나, 대조 확인서 하나하나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여러 개의 창을 동시에 띄워놓고 수첩의 의심스러운 점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층 보고가 필요 없는 한도, 바로 아래 금액으로 교묘하게 쪼개진 긴급 지원금. 이름은 그럴듯하지만 사업자 주소는 구색만 갖춘 유령 회사들. 같은 경로로 같은 품목을 운송했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부풀려진 비용. 보면 볼수록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만약 이것이 단순한 업무상 실수였다면 혼란은 무작위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오류가 너무나 질서정연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꼼꼼히 보지 않는 사람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서류를 더럽혀야 할지 미리 계산해 놓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지출 명령과 시스템상의 작업 기록을 더 깊이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등골을 타고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일부 지급 요청서가 제 이름으로 승인되어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상할 것이 없었죠. 제가 재무이사니까요. 하지만 결제가 이루어진 시간이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한 건은 제가 다른 층에서 외부 감사팀과 회의를 하고 있던 시간에 정확히 이루어졌습니다. 또 다른 한 건은 제가 신입 사원들을 대상으로 한 내부 통제 교육에 참석하고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물류 창고 실사를 나갔을 때 승인된 건도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은 제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동행인이 있었고 회의 참석 요청 메일과 내부 일정이 증거로 남아 있었으니까요. 저는 첨부된 증빙 서류를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일부 계약서 부록은 스캔된 PDF 파일 형태였고 전자 서명은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완벽한 위치에 찍혀 있었습니다. 어떤 문서는 내용은 아주 깔끔했지만 페이지마다 글꼴이나 줄 간격이 미세하게 달랐습니다. 이런 디테일은 외부인에게는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마치 웃고 있지만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은 사람의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마우스에서 손을 떼고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만약 제가 이 일의 본질을 파악하기도 전에 이 모든 것이 드러난다면 가장 먼저 불려나가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남편 민준 씨나 저 유령 회사들이 아닐 겁니다. 바로 재무이사라는 직책을 가진 제 이름으로 된 승인 기록과 전자 서명을 가진 저일 겁니다. 거기까지 생각하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남편에 대한 믿음을 잃는 것도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내가 모르는 사람들 전체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더 차갑고 굴욕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제 전자 서명 인증서, USB 토큰을 보관해두는 서랍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충분히 조심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랍을 잠그고 비밀번호를 기억하고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맡기지 않는 것. 하지만 이 일을 오래 하다 보면 완벽하게 실수를 막을 수 있는 순간은 없다라는 것을 압니다. 급한 회의에 불려가 서랍을 잠그지 못했던 적도 있고 비서가 서류를 대신 꺼내준 적도 있으며 잠시 USB를 꽂아둔 채 다른 전화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매번 아주 사소한 부주의였지만 인생의 큰 재앙들은 바로 그런 순간들에서 싹 트는 법입니다. 저는
자세를 바로 하고 휴대폰의 잠금 메모 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의심스러운 결제 번호, 시간, 특이사항, 그리고 추가로 확인해야 할 추측들을 하나하나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놓고 파일을 캡처하거나 복사할 수는 없었습니다. 요란하게 움직일수록 흔적을 남기기 쉬우니까요. 저는 나중에라도 사건의 전말을 재구성할 수 있을 만큼만 핵심적인 정보들만 기록했습니다. 잠시 기록을 하다가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저 혼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저는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고 서류에서 풍기는 비리의 냄새를 맡고 흩어진 단서들을 연결할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만약 형사 책임이나 금융범죄 수사로 이어진다면 저에게는 냉철하고 법을 잘 알며 사적인 감정에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제 머릿속에 단 한 사람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윤채원. 대학 시절부터 제 가장 친한 친구이자 지금은 기업 분쟁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친구. 말은 퉁명스럽지만 핵심을 꿰뚫고 서류를 마치 엑스레이 사진 보듯 분석하는 아이. 감상에 적거나 섣부른 추측을 하는 것을 싫어하고 특히 일이 코앞에 닥쳤는데도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을 가장 경멸하는 친구였습니다. 저는 채원이와의 채팅창을 열고 키보드 위에 몇 초간 손가락을 올려놓았다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에 시간 돼? 급하게 만나야 해. 메시지를 보내는 순간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남편의 거짓말에 아파하는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주위에 처진 거대한 덫에서 스스로를 구해내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 문을 잠갔습니다. 누군가 당장 쳐들어올까봐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외부의 소음에 휩쓸리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온전한 저만의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실은 여전히 평소처럼 적당히 소란스러웠습니다. 내선 전화벨 소리, 프린터 소리, 뿌연 유리 파티션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 가끔 복도에서 누군가 나지막이 웃는 소리도 들렸죠. 모든 것이 너무나 평범하게 돌아가서 밖에서 본다면 이 방 안에 자신의 인생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흔적을 쫓는 사람이 앉아 있다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겁니다. 저는 시스템에 기록된 모든 승인 로그를 다시 열었습니다. 제모일을 수년간 하면서 서류 번호와 날짜, 시간, 처리 상태로 빽빽한 데이터 목록을 읽는 데는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한번 쓱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증빙 서류의 흐름에 문제가 없는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한 줄 1분, 하나의 작업 기록까지 샅샅이 뜯어봐야 했습니다. 마치 아주 아름다운 옷감에서 누군가 일부러 안쪽에 숨겨놓은 썩은 실 한 가닥을 찾아내는 심정이었습니다. 첫 번째 결제, 최종 승인자는 저 서지우였습니다. 결제 생성 시간은 지난달 13일 오후 3시 12분. 저는 눈을 감고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 시간에 저는 16층 회의실에서 외부 독립 감사팀과 회의 중이었습니다. 회의는 거의 2시간 동안 계속되었고 회의록을 작성하는 비서도 있었으며 참석자 명단과 내부 그룹 채팅에 공유된 보고서 화면 캡처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회의실에 있으면서 동시에 제 자리에 컴퓨터로 결제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수첩에 붉은 줄을 그었습니다. 두 번째 결제, 20일 오전 10시 8분. 그날 저는 회사 강당에서 열린 신입사원 대상 내부 통제 교육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교육이 끝난 뒤 몇몇 직원들이 제게 다가와 결제 절차에 대해 추가로 질문했던 것까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 역시 제가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 결제. 다른 날 오후 퇴근 무렵 저는 이전 일정표와 이메일, 메모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바로 그날 저는 운영팀과 함께 경기도 외곽의 물류 창고를 실사하러 가 있었습니다. 운전기사, 창고관리자, 그리고 업무그룹에 보낸 현장 사진까지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틀릴 수가 없었습니다. 3건의 결제, 3번의 다른 시간, 그리고 3번 모두 제가 다른 곳에 있었을 때 시스템에 제 이름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목덜미가 서늘해졌습니다. 만약 한 번이라면 원격 접속이나 시간 착각, 기술적 오류 등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3번이나 반복되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에게 우연보다 무서운 것은 규칙성이었습니다. 저는 첨부된 파일들을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일부 계약서 부록은 스캔된 PDF 파일이었고 겉보기에는 아주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전자서명은 정확한 위치에 균형 잡히고 깨끗하게 찍혀 있었죠. 하지만 보면 볼수록 그 완벽함이 어딘가 부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본문과 부록의 글꼴이 미세하게 달랐고 파일 생성 날짜가 문서에 기재된 날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전자서명은 너무나 반듯해서 실제 서명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미지 파일처럼 붙여놓은 것 같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웃고는 있지만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은 사람의 표정처럼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책상 뒤 서랍을 보았습니다. 제 전자서명 인증서는 여전히 작은 플라스틱 케이스에 담겨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단지 지금 그것을 보니 더 이상 무생물의 업무 도구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열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사람의 손에 들어간 열쇠는 온갖 종류의 문을 열 수 있는 법이니까요. 저는 빠르게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급한 회의에 불려가 USB를 꽂아둔 채 자리를 비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비서가 서랍 속 서류를 꺼내야 했을 때 다른 사람과 통화 중이라 비밀번호를 그냥 말해준 적도 있었습니다. 아래 부서에서 서류 뭉치를 들고 와 급한 서명을 요청했을 때 다른 이메일에 답장을 하면서 동시에 서류를 검토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모두 사소한 순간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전혀 위험하다고 느끼지 못할 만큼요. 하지만 그 작은 틈들을 모두 모아놓으면 다른 사람이 드나들기에 충분히 넓은 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화면을 보았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결제건 외에도 몇몇 지출 항목은 아주 교묘하게 쪼개져 있었습니다. 각 항목은 심층 보고가 필요한 한도 바로 아래에 걸쳐 있었죠. 따로 떼어놓고 보면 누구나 신속한 집행을 위한 것이라고 변명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모두 합쳐놓고 보면 의도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감시 단계를 피하기 위해 지출을 나눈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급 내역 추적 파일을 열었습니다. 일부 자금은 주요 공급업체로 바로 가지 않고 한두 개의 중간업체를 거쳐 퍼져나갔습니다. 회사 이름들은 아주 그럴듯했습니다. 커뮤니티 발전, 사회적 물류 솔루션, 인도주의적 연결 등 이름만 들어도 선량한 일을 하는 곳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법인 정보는 부실했고 자본금은 적었으며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신생 회사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회공헌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되던 시기에 매출이 급증했죠. 이런 종류의 기업은 이 업계 사람이라면 한번 쓱 보는 것만으로도 페이퍼 컴퍼니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몇 초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머릿속이 좀 더 명확해졌습니다. 이것은 부실한 서류 작업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기 위해 거짓말을 한 차원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금 돈은 뒤로 빼돌리고 서류는 깨끗하게 꾸미고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기 위해 설계된 시스템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자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언젠가 수사기관이 닥쳐와 서지우의 이름으로 승인된 결제 내역과 전자서명, 그리고 그녀가 관리하는 재무팀의 서류들을 증거로 내미는 장면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돌덩이처럼 무거워졌습니다. 그때가 되면 누가 제가 몰랐다는 말을 들어줄까요? 재무이사가 자신의 이름이 도처에 찍혀 있는데도 아무 관련이 없다는 말을 누가 믿어줄까요? 남편에 대한 믿음을 잃는 것도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죄를 뒤집었을 사람으로 내몰리는 것은 차원이 다른 더 차갑고 더 굴욕적이며 더 무서운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개인 휴대폰을 열어 잠금 메모장을 켰습니다. 그리고 의심스러운 결제 번호, 시간대, 그리고 제가 자리에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알리바이들을 하나씩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놓고 화면을 캡처하거나 시스템에서 자료를 통째로 복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나중에라도 사건의 전말을 재구성할 수 있을 만큼만 마치 어두운 밤길을 달리지 않고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내딛는 사람처럼 신중하게 기록했습니다. 잠시 기록을 하다가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저 혼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저는 잘못을 찾아내고 서류에서 풍기는 위조의 냄새를 맡을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더 커진다면 저에게는 냉철하고 법을 잘 알며 배신당한 여자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이 사건을 결혼 생활의 파탄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 파일로 볼 수 있는 사람. 제 머릿속에 단 하나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윤채원. 제 대학 동기이자 지금은 기업 분쟁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친구. 말은 적고 머리는 차가우며 감정에 빠져 기회를 놓치는 사람을 가장 경멸하는 아이. 젊었을 때 우리는 채원이의 말투가 마치 수술용 메스를 든 것 같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날카로워서가 아니라 언제나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찔렀기 때문입니다. 저는 채원이와의 채팅창을 열고 키보드 위에서 몇 초간 망설이다가 글자를 입력했습니다. 시간 있어? 오늘 저녁에 급하게 봐야 해. 메시지를 보낸 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여전히 화면에 떠있는 숫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더 이상 남편의 거짓말에 아파하는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언제부턴가 제 주위에 처진 덫에서 스스로를 구해내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채원이를 호수 근처 작은 골목에 있는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조용한 곳이었죠. 손님 대부분은 잠시 들렀다 가는 직장인들이었습니다. 제가 그곳을 선택한 거는 예뻐서가 아니라 지금의 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곳이 두려워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시끄러운 웃음소리 속에서 무심코 뱉은 한마디가 며칠 뒤 들어서는 안 될 사람의 귀에 들어갈까봐 겁이 났습니다. 인생의 많은 일들이 내가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내 입과 세상의 귀를 얕보았기 때문에 망가지는 법이니까요. 늦가을 서울의 밤은 사람의 마음을 가라앉게 만드는 특유의 차가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호숫가 바람이 보도블록 위에 마른 잎사귀들을 뒤집었고 노란 가로등 불빛이 길 위로 쏟아졌으며 어젯밤 내린 비로 생긴 얇은 물웅덩이가 반짝였습니다. 저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 따뜻한 차를 한 잔 시키고 창가 구석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곳에서는 길을 오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함께 오토바이를 탄 부부, 분식집에 들르는 젊은 학생들, 교차로를 스쳐 지나가는 차 소리, 서로를 부르는 지극히 일상적인 목소리. 바깥 세상은 여전히 예전의 리듬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제 인생만이 궤도를 이탈하고 있었습니다. 채원이는 정시에 도착했습니다. 대학 시절과 변함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고 어두운 색 셔츠를 입었으며 빠른 걸음으로 들어와 주변을 한번 쓱 훑어본 뒤에야 자리에 앉았습니다. 의자를 끌어당기며 채원이는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너 며칠 밤졌죠? 저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초췌해 보여? 초췌하다는 말보다 더 심각해. 채원이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얘기해봐. 무슨 일이야? 저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분기 말에 발견한 문제의 서류 뭉치부터 야근하던 밤, 박 여사님의 쪽지, 계단에서 들었던 협박, 지하 주차장에서 본 민준 씨의 차와 그 젊은 여자, 거짓말로 가득했던 문자, 텅 빈 캐리어, 바뀐 휴대폰 비밀번호, 그리고 제가 자리에 없었을 때 제 이름으로 승인된 결제 내역까지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채원이는 제 말을 거의 끊지 않고 들었습니다. 가끔 결제 번호는 기록해뒀어? 네가 자리에 없었다는 증거는 기억 말고 또 뭐가 있어? 네 전자 서명 인증서가 네 손을 떠난 적은? 같은 핵심적인 질문만 던질 뿐이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에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부주의했던 적이 있었어. 채원이는 놀란 기색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컵 가장자리를 아주 천천히 두드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게 채원이의 버릇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조용히 손가락을 움직일 때 그녀의 머리는 가장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채원이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지우야, 내가 하는 말 끝까지 들어야 해. 저는 찻잔을 꽉 쥐었습니다. 너 지금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직접 들으니 마치 마지막 남은 얇은 피부마저 벗겨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채원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실을 자르듯 단호했습니다. 재무이사라는 내 직책, 승인 기록에 찍힌 내 이름, 내 전자서명, 그리고 내 부서의 관리하에 오고 간 자금들. 만약 내일 당장 이 일이 터지면 네가 울거나 이용당했다고 해서 아무도 널 무죄라고 단정해주지 않아. 법은 동정심으로 움직이지 않아. 저는 마른 웃음을 지었습니다. 동정받고 싶은 생각은 없어. 동정의 문제가 아니야. 채원이가 제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증명의 문제지. 현재 외부인의 시각에서 넌 이 사건의 중대한 관련자로 보일 수밖에 없어. 최악의 경우엔 혐의를 벗지 못하면 공범으로 몰릴 수도 있고. 저는 찻잔속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공범. 그 두 글자가 마치 가슴 한가운데 돌멩이를 던진 것처럼 묵직하게 박혔습니다. 저는 바로 묻지 못했습니다. 겨우 마음을 진정시킨 뒤에야 입을 열 수 있었습니다. 나를 구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해? 채원이는 수첩을 꺼내 세 줄을 적은 뒤 제 쪽으로 돌려주었습니다. 첫째, 진짜 돈의 흐름을 추적해야 해. 예쁘게 포장된 서류 위가 아니라 실제 세상에서 그 돈이 누구를, 어떤 회사를, 어떤 계좌를 거쳐갔는지. 그녀는 펜 끝으로 두 번째 줄을 두드렸습니다. 둘째, 네 승인 권한과 전자서명이 어떻게 도용되었는지 증명해야 해. 허점이 어디였는지, 조작의 흔적이 어디에 남았는지, 누가 접근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마지막 줄로 내려갔습니다. 셋째, 사람의 연결고리를 찾아내야 해. 실제 인물이 없으면 모든 건 그냥 종이 위의 허상일 뿐이야. 저는 그 세 줄의 글씨를 보며 흐릿했던 머릿속이 조금은 선명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주 조금이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기댈 수 있는 하나의 방향이라도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습니다. 제가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민준 씨는? 채원이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바람을 피웠는지 아닌지는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정말 무서운 건 그가 이 거미줄에 얼마나 깊이 얽혀 있느냐는 거지. 넌 지금 배신당한 아내의 감정은 잠시 접어둬야 해. 그러지 않으면 네가 먼저 잘못된 수를 두게 될 거야. 저는 입술이 굳은 채로 웃었습니다. 정말 여자로 사는 건 힘드네. 남편한테 뒤통수를 맞고도 우는 건 나중으로 미뤄야 하다니. 채원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울어도 돼. 하지만 때를 맞춰서 울어야지. 세상에는 한 걸음 늦는 바람에 돌아갈 길마저 잃어버리는 일도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이름으로 된 결제 내역과 벌벌 떨던 박 여사님의 모습, 그리고 VIP 구역에 주차되어 있던 민준 씨의 차가 떠올랐습니다. 맞았습니다. 지금 제가 부부싸움을 하거나 그 낯선 여자에게 질투심을 폭발시킨다면 그건 그들에게 증거를 인멸할 시간만 벌어주는 꼴이 될 뿐이었습니다. 채원이는 제게 아주 꼼꼼하게 당부했습니다. 이제부터 사적인 일로 회사 이메일을 사용하지 말 것, 쉽게 들킬 방식으로 자료를 마구잡이로 캡처하지 말 것, 필요하기 전까지는 누구와도 대질하지 말 것, 그리고 민준 씨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지 말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심과 단서, 그리고 증거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심은 추적의 시작이고 단서는 연결의 고리이며 증거만이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무기라고요. 그리고 그녀는 목소리를 더 낮추었습니다. 지우야, 듣기 힘든 사실 하나는 받아들여야 해. 지금 넌 단순히 배신당한 사람이 아니야. 넌 피해자인 동시에 용의자로 의심받을 수 있는 경계선에 서 있어. 완벽하게 무고한 쪽으로 넘어가고 싶다면 네 스스로 그 경계선을 넘어야만 해.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모욕감을 느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너무나 아프게 옳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정확해서 더 이상 맹목적인 자기 연민에 빠질 여지조차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마음정거장의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세상에는 착하게 산다고 평온한 것도 아니고 참는다고 모든 일이 지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물러설수록 상대방은 더 파고들기도 하죠.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상황이라면 겉으로 보이는 평화를 지키시겠습니까? 아니면 더 깊이 파고들수록 더 아플 것을 알면서도 진실을 찾아 나서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날 밤 이후로 저는 이 이야기의 가장 위험한 부분으로 발을 들여놓게 되었으니까요. 채원이는 제게 따뜻한 물을 한 잔 더 시켜주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차분하게 박 여사님을 다시 만나봐야 할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서두르면 안 돼. 그들이 그분을 협박했다는 건 그분이 무언가 중요한 걸 쥐고 있다는 뜻이야. 그런 연결고리가 사라지면 너무 아깝지. 알아. 그리고 명심해. 채원이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이제부터 내 모든 행동은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해야 해.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계단에서 마주쳤던 남자의 눈빛, 젊은 여자 앞에서 굽실거리던 민준 씨의 모습,
그리고 너무나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던 고장과 결근 맞았습니다. 이런 식의 비리 네트워크가 누군가 자신들의 핵심을 건드릴 때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채원이와 거의 1시간 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아주 천천히 움직이기로 합의했습니다. 제가 자리에 없었을 때 생성된 결제 기록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의심스러운 점들을 유형별로 정리하며 박 여사님이 다시 연락해 오기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카페를 나섰을 때 밤은 더 깊어졌고 바람은 더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처마 밑에 서서 코트깃을 여미며 마음이 무거우면서도 동시에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생각보다 더 깊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웠고 두려움과 자괴감에 빠져 있던 제가 처음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았다는 것에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였습니다. 내일 12시 15분 기술층 옥상 혼자 오세요. 저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명이 없어도 누가 보낸 문자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마침내 자신이 간직하고 있던 것을 말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문자를 읽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일부터 이 이야기는 더 이상 서류에 잠들어 있는 의심이 아닐 것이라는 것을 다음날 아침 회사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제 눈은 계속 시계를 향했습니다. 초조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문 뒤에는 결코 가벼운 것이 없을 거라는 것을 아는 사람의 긴장감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일했고 위험 부담이 적은 내부 서류 몇 개에 서명했으며 짧은 전화 몇 통에 응대했습니다. 하지만 온 신경은 모르는 번호로 온 그 문자에 쏠려 있었습니다. 내일 12시 15분 기술층 옥상 혼자 오세요. 단 한 줄의 문장이 제 오전 시간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졌을 때 저는 보고서 데이터 대조를 위해 통신회선을 점검해야 한다는 핑계를 대고 기술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건물의 옥상은 거의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몇 개의 스테인리스 물탱크, 벽을 따라 이어진 파이프들, 햇볕과 바람에 시든 화분 몇 개, 그리고 색이 바랜 시멘트 바닥. 아름다운 곳은 아니었지만 한적했습니다. 지금의 저와 박 여사님 같은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한적한 곳이었죠. 제가 철문을 밀고 나가자 늦가을 바람이 얼굴에 확 불어왔습니다. 건조한 햇볕 냄새와 물탱크의 금속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늘은 창백하게 푸르렀고 아래를 내려다보니 차들은 여느 때처럼 작은 점이 되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 옥상 위에서 두 여자가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을 저 아래에 누구도 알지 못할 겁니다. 박 여사님은 커다란 물탱크 뒤에 서 있었습니다. 낡은 천 가방을 가슴에 꼭 껴안은 채 저를 보자마자 그분은 제 등 뒤의 문부터 확인했습니다. 제가 혼자 왔는지 확인하려는 듯이요. 그분의 얼굴은 며칠 전 밤보다 훨씬 더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눈은 푹 꺼졌고 피부는 거칠었으며 입술은 말라 있었습니다. 마치 바람이 조금만 더 세게 불면 쓰러질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혼자 오셨죠? 그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혼자 왔어요. 제가 가까이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 말에 그분의 두려움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처음처럼 바짝 웅크렸던 어깨는 조금 펴졌습니다. 저는 그분을 한참 바라보다가 빙 돌려 말하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계단에서 제가 들었어요. 박 여사님은 즉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손은 천가방 입구를 하얗게 될 때까지 꽉 쥐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이사님. 그분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은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사과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오히려 아주머니가 절 구해주신 거예요. 구해주셨다는 말에 그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마도 이 불안한 나날 속에서 누군가에게 그런 따뜻한 말을 들어본 지 오래되었을 겁니다. 그분은 잠시 서 있다가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분은 고개를 돌려 소매로 눈물을 급하게 훔쳤지만 닦을수록 어깨는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제가 누굴 구했겠어요, 이사님. 그분의 목소리는 중간중간 끊겼습니다. 제 자식 하나도 못 구했는데요. 그 말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는 재촉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오랫동안 두려움에 갇혀있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다그치는 질문이 아니라 스스로 입을 열 수 있는 충분한 침묵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박 여사님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아들 선우 씨는 태산그룹의 사회공헌 프로젝트 물품을 전문적으로 운송하는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일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지정된 장소로 쌀, 분유, 작은 건축 자재 같은 물건들을 실어 나르는 평범한 일이었다고, 선우 씨는 착하고 성실해서 그저 꾸준히 일해서 고향에 계신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돈을 보내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었다고 합니다. 그분의 주름진 얼굴을 보며 저는 바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 같은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직장은 삶의 동아줄과도 같았을 겁니다. 더 큰 거를 바랄 엄두도 내지 못했겠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선우 씨는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류에는 한 트럭 분량이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 실린 짐은 그보다 적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증빙 서류에는 고급 자재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나가는 물건은 값싼 제품인 경우도 있었죠. 한 번은 창고 직원들이 어차피 서류는 나중에 다 맞춰줄 텐데 좀 빼돌려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선우 씨는 배운 것은 많지 않았지만 이것이 단순한 좀도둑질이 아니라는 것을 알 만큼은 영리했습니다. 제가 그냥 입 닫으라고 했어요. 박 여사님이 시멘트 바닥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우린 가난하니까 그냥 우리 몸 하나, 목숨 하나만 챙기면 된다고. 남의 일은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그 애가 그러더군요. 잘못된 걸 보고도 모른 척하면 마음이 불편해서 못 살 것 같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때로 세상은 가난한 사람의 양심에 너무나 비싼 값을 매기는 법입니다. 그 후에는요, 한 번은 선우가 창고 책임자 두 사람이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대요. 지원금이 몇 단계의 중간업체를 거쳐야 깨끗해진다는 내용이었답니다. 물품은 그냥 서류에만 맞추면 된다고요. 선우가 그 대화 일부를 몰래 녹음했대요.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는 관련 없다라는 증거라도 남겨두려고요. 하지만 아무것도 하기도 전에 덫에 걸리고 말았어요. 한 번은 운송한 물품이 부족하다는 보고가 올라왔대요. 서류상으로는 그 차의 담당이 선우였고요. 사람들이 차와 운전석을 뒤지고 선우가 외부와 짜고 물건을 빼돌렸다는 거짓 진술들을 만들어냈어요. 가난한 운전기사 하나가 서류를 손에 쥔 관리자들 전체를 상대로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심지어 순순히 인정하지 않으면 고향의 어머니와 여동생도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협박했대요. 결국 선우는 가족의 안전을 위해 죄를 뒤집었을 수밖에 없었어요. 잡혀가기 전날 밤 그 애가 제게 낡은 휴대폰 하나를 쥐어줬어요. 박 여사님은 말하며 천가방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거 잘 가지고 있어. 죽어도 잃어버리면 안 돼. 나중에 이게 누군가를 구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했어요. 그분은 낡은 휴대폰 하나를 꺼냈습니다. 모서리 몇 군데는 칠이 벗겨졌고 화면에는 긁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언뜻 보면 버려진 물건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분이 제 손에 그것을 쥐어주었을 때 저는 돌덩이처럼 무겁게 느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다시 차올랐죠. 제가 늙어서 잘 알아듣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 재무팀이라는 말이랑 이사님이 직접 들어보셔야 할 것 같은 남자 목소리가 있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켜서 녹음 폴더로 들어갔습니다. 날짜별로 아주 간단하게 이름이 붙여진 파일 몇 개가 있었습니다. 저는 가장 긴 파일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와 멀리서 들리는 차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러다 두 남자의 목소리가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한 명은 명령하는데 익숙한 듯한 낮고 단호한 목소리였고 다른 한 명은 그보다 더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세 번째 문장을 들었을 때 제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남편 민준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을 리가 없었습니다. 수년간 제 옆에서 잠들고 아침마다 저를 깨우고 수많은 저녁 식사를 함께 했던 사람의 목소리를 제가 어떻게 착각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녹음 파일 속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건조하고 더 낮았으며 무언가 깨끗하지 않은 대화를 나누는 사람 특유의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래 FC 쪽 내부 결제 라인은 이미 확보됐습니다. 민준 씨의 목소리가 아주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서류만 제때 맞춰 들어가면 재무팀에서 손쓸 틈도 없을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상대방이 무언가 말했지만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가 다시 대답했습니다. 중간 업체 2군데만 거쳐서 잘게 쪼개면 문제 없습니다. 최종 결산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파일을 껐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몇 초만 더 들었다가는 박 여사님 앞에서 제 감정을 전부 드러낼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옥상에 부는 건조한 바람 속에서도 얼굴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손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떤 고통은 이야기로 들었을 때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제 남편의 목소리로 직접 그 말들을 듣는 순간 그것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아픔이었습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일 여지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님이 저를 보며 작지만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사님 마음 아프신 거 알아요. 하지만 이사님은 아셔야 할 것 같았어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모든 죄를 이사님한테 뒤집어 씌우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저는 휴대폰을 너무 꽉 쥐어서 기기 모서리가 손바닥에 자국을 남길 정도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 일이 그냥 묻히게 두지는 않을 거예요. 제 말에 박 여사님은 오히려 겁에 질려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심하셔야 해요. 그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어제도 어떤 남자가 저희 집 근처까지 와서 이것저것 캐묻고 다녔어요. 너무 무서워서 친척 언니네 집으로 도망쳐 나왔어요. 이제 한 곳에 오래 머물지도 못해요. 저는 그분의 두려움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힘없고 배경 없는 미화원 한 명이 돈과 협박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는데 익숙한 집단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그분의 말은 제가 해야 할 일이 더 이상 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아주머니, 일단은 안전한 곳에 숨어 계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 휴대폰은 제가 안전하게 백업해 둘게요. 그리고 이제부터 낯선 사람이 찾아오면 절대 혼자 만나지 마세요. 박 여사님은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앙상하고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이사님, 제가 딱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나중에 이 일이 해결되면 우리 선우 좀 구해주세요. 걔는 도둑질 같은 거 할 애가 아니에요. 그냥 이 세상이 진실을 말하면 사람들이 믿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 뿐이에요. 그 말에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저는 그분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약속할게요. 제가 할 수 있다면 끝까지 해볼게요. 박 여사님은 제 손을 놓고 고개를 돌려 눈물을 닦았습니다. 등 뒤에서 철문이 바람에 덜컹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저 작고 연약한 여인과 손 안에 낡은 휴대폰을 번갈아 보며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 민준 씨가 저에게서 빼앗으려 했던 것은 아내의 믿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 인생의 퇴로까지 막으려 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박 여사님의 낡은 휴대폰을 가지고 채원이를 만났습니다. 녹음 파일을 다 듣고 나서 채원이는 바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지하 주차장에서의 광경을 다시 한번 아주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했습니다. 민준 씨의 걸음걸이와 행동, 그리고 그 여자의 옷차림과 태도까지. 그 후 채원이는 사회공헌 프로젝트와 관련된 수혜 기업 및 중간 업체 명단을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파고들수록 서류 위의 이름들은 점점 더 수상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운전기사의 친척, 경비원의 지인, 물류팀 직원의 먼 친척. 모든 것이 마치 배후에 있는 진짜 손들을 가리기 위해 아주 평범한 이름들로 짜인 그물 같았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졌을 때 채원이가 모니터를 제 쪽으로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아주 아름답고 환한 미소를 띤 한 여자의 얼굴이 실린 기업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최유라, 채원이가 말했습니다. 태산그룹 사회공헌재단 팀장, 최 회장의 손녀. 저는 사진을 보자마자 바로 알아봤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있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제가 처음에 잠깐 생각했던 그런 은밀한 내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 시스템의 핵심에 서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재단을 책임지고 자선 프로그램을 총괄하며 동시에 페이퍼 컴퍼니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었죠. 채원이는 계속해서 아래의 메모들을 가리켰습니다. 유라의 전 비서가 물류회사의 대표로 등재되어 있었고 그녀의 지인이 커뮤니티 공급업체의 명의상 대표였으며 몇몇 중간 업체들 역시 그녀의 인맥과 조금씩 닿아 있었습니다. 읽어 내려갈수록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날 주차장에서의 광경은 남녀 간의 밀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 관계였습니다. 민준 씨는 한 여자에게 매혹되어 그녀를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선이라는 가면 아래 합법화된 더러운 돈의 흐름, 그 첫머리를 쥔 사람의 뒤를 따르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까지 생각하자 혐오감과 함께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픈 배신은 상대가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 나를 방패막이로 삼을 만큼 비열하지는 않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채원이에게 물었습니다. 유라가 주범이라면 민준 씨는 어떤 역할이야? 채원이가 간결하게 대답했습니다. 연결고리. 핵심 브레인은 아니지만 직위와 겉모습이라는 완벽한 위장막을 가졌기 때문에 아주 가치 있는 부품이지 저는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의 밤은 깊어졌고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이 결혼에 대한 마지막 순진함도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채원이와 함께 최유라의 정체를 밝혀낸 그날 밤 이후 저는 형용하기 어려운 감정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만약 남편의 배신 때문에 아픈 것이 전부였다면 차라리 대처하기가 더 쉬웠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민준 씨를 볼 때마다 그의 등 뒤에서 제 이름을 갑옷처럼 두르고 있는 추악한 네트워크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 씨는 여전히 늦게 귀가했고 저녁은 먹었는지 물었으며 제가 좋아하는 떠먹는 요구르트를 사왔고 날이 추워졌으니 옷을 따뜻하게 입으라고 당부했습니다. 예전에는 저를 따뜻하게 했던 그 모든 행동들이 이제는 저를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 얼마만큼이 습관적인 다정함이고 얼마만큼이 죄책감의 보상이며 또 얼마만큼이 제가 진실을 알아챌까 두려워하는 연기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아침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몇 마디 안부를 물으신 뒤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도 가끔은 남편 단속할 줄 알아야 한다. 일에만 빠져서 뻣뻣하게 굴면 남자들 밖에 나가서 다정한 말 몇 마디에 쉽게 넘어가기 마련이야. 저는 수화기를 든 채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남자가 잘못한 일인데도 세상은 흔히 여자에게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하곤 합니다. 저는 그저 내 어머니,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시댁 식구들 앞에서 제 감정을 더 철저히 숨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가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감정을 드러낼수록 불리해질 뿐이었으니까요. 낮에는 제가 자리에 없었을 때 생성된 결제 기록에 대한 증거들을 조용히 모았습니다. 밤에는 민준 씨와 함께 저녁을 먹고 그가 들려주는 회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말다툼보다 더 무서운 침묵의 공간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갑자기 비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노트북을 펼쳐두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빗줄기가 세차게 부딪혔습니다. 민준 씨는 아주 늦게 돌아왔습니다. 어깨가 비에 젖어 있었죠. 그는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길이 잠겨서 오는데 힘들었어.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그저 바라만 보았습니다. 비 때문에 마음이 약해진 것인지 아니면 제가 참을 만큼 참은 것인지 가슴속에서 극심한 피로감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민준 씨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앉아요. 할 얘기가 있어요. 그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얼굴에 긴장감이 스쳤지만 애써 평온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죠. 그가 맞은편에 앉았을 때 저는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하 주차장에서의 그날 밤, 그의 차, 함께 있던 젊은 여자, 그리고 호텔에 있다는 거짓말 문자까지 모두 언급했습니다. 민준 씨는 즉시 부인하며 제가 오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열어 제가 자리에 없었을 때 제 이름으로 승인된 결제 내역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박 여사님의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내부 결제 라인과 최종 결산에 대해 말하는 그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민준 씨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집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고 창밖에 빗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한참 뒤에야 그는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나 파산했어. 그리고 민준 씨는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3년 전 그는 무리하게 부동산 투기에 뛰어들었다가 거액의 사채를 썼고 결국 파산 직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최 회장이 바로 그때 나타나 빚의 대부분을 해결해 주었고 그 대가로 더러운 돈을 합법화하는 시스템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도록 강요했다고.
처음에는 단순한 계약 조율이었지만 점차 중간 업체를 통해 자금을 돌리고 문제의 서류들이 무사히 통과되도록 길을 터주는 역할까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나는? 민준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그들이 제 승인 권한과 전자서명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알고 있었다고, 이번 한 번만 더 일을 처리하고 모든 흔적을 지운 뒤 저를 빼내주려 했다고 변명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뼛속까지 시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물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수습하기 전에 모든 게 터졌다면 누가 감옥에 가? 민준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침묵이 마지막 비수였습니다. 그것은 가장 잔인한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제가 죄를 대신 뒤집어 쓸 수 있는 자리에 서도록 내버려 두었다라는 것을, 그 순간 저는 이 결혼이 완전히 끝났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비 내리던 밤 이후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준 씨에게 등을 돌리고 누워 등 뒤에서 들려오는 그의 무거운 숨소리를 들으며 이 집의 모든 것이 완전히 변해버렸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침이 되자 저는 진한 블랙커피를 한 잔 내려 발코니에서 잿빛 하늘을 바라보며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내로서 슬퍼하고 있을 권리가 없었습니다. 제 자신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채원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준 씨의 고백을 들은 채원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약속 하나 잡아줄게. 이제부터는 모든 걸 사실대로 명확하게 말해야 해. 그날 오후 늦게 채원이는 저를 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의 김경희님에게 데려갔습니다. 그는 말이 적고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며 돌려 말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다시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야근하던 밤, 박 여사님, 지하 주차장, 비정상적인 결제 내역, 녹음 파일, 최유라, 그리고 민준 씨의 고백까지 김경희님은 꼼꼼하게 메모하며 듣더니 이 사건이 자금 세탁, 증빙 서류 위조, 그리고 사회공헌 활동을 위장한 자금 합법화의 정황이 뚜렷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두렵게 만든 것은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재무이사라는 제 직책과 현재까지 남은 승인 기록들을 볼 때 만약 제가 어떻게 이용당했는지 명확히 밝히지 못한다면 저 역시 직접적인 관련자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조금만 더 늦었다면 저는 피해자가 아니라 서류상의 공범으로 전락할 수 있었습니다. 김경희님은 몇몇 하수인만 잡는 것이 아니라 이 네트워크 전체를 무너뜨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본 대조장부나 핵심 데이터, 즉 진짜 자금의 흐름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동시에 박 여사님 같은 제보자는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단 하나의 연결고리라도 사라지면 사건의 수면 아래 진실을 끌어올리기가 훨씬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른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출근하고 집에 돌아오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더 이상 남편이 마음을 바꾸기만 기다리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얇은 얼음 위를 아주 천천히 걷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조금만 헛디뎌도 가장 먼저 물에 빠질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번에는 결혼 생활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 인생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며칠 뒤 민준 씨는 금요일 저녁에 태산그룹이 주최하는 자선기금 파티에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즉시 동의했습니다. 부부의 체면을 지키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곳들은 직접 들어가 봐야만 그 겉모습이 얼마나 두껍게 칠해져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호텔 연회장은 눈부시게 밝았습니다. 신선한 꽃이 길목을 가득 메웠고 대형 스크린에서는 빈곤 아동, 새로 지어진 다리, 새로 지은 교실의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배경음악은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마음이 약해질 정도였습니다. 참석한 손님들은 모두 신사적이었고 품위 있게 말했으며 적절한 순간에 잔을 들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보며 저는 속으로 차가움을 느꼈습니다. 아름다우면 아름다울수록 저 서류들을 거쳐간 더러운 돈의 흐름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때 최유라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사람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밝은색 드레스, 낮게 묶은 머리, 마치 기업 기사에서 막 걸어 나온 듯한 완벽한 미소. 저를 보자마자
유라는 다가와 꿀처럼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 이사님은 이런 행사에 잘 안 오시는 것 같던데 의외네요. 저는 옅게 웃었습니다. 저는 조명 아래 서 있는 것보다 숫자를 보는 게 더 익숙해서요. 유라는 저를 보았습니다. 눈은 날카로웠지만 입술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들은 너무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음만 피곤해져요, 이사님. 농담처럼 들리는 말이었지만 저는 그것이 경고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잠시 후 사람이 없는 화장실에서 그녀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유라는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고쳐 바르며 말했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언제 멈춰야 할지 알죠. 너무 많이 아는 건 좋지 않아요. 저는 거울을 통해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주머니 속의 송곳은 언젠가 뚫고 나오는 법이죠. 단지 그때 누가 먼저 찔릴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유라의 미소가 살짝 옅어졌습니다. 그녀가 아주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생각보다 강단이 있으시네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먼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연회장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최유라는 제가 더 이상 그날 밤 지하 주차장의 어둠 속에 서 있던 순진한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오늘 밤 이후로 그들이 저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할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날 파티 이후 민준 씨의 태도는 더 확연히 변했습니다. 이전처럼 짜증을 내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이 없어졌죠. 거실에 앉아 오랫동안 집안을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마치 모든 구석구석을 기억하려는 사람처럼요. 어느 날 밤에는 발코니에서 밤늦도록 담배를 피웠습니다. 축 처진 어깨는 더 이상 예전의 당당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그는 일찍 돌아와 제 앞에 은색 목걸이 펜던트를 내려놓았습니다. 3주년 결혼기념일에 선물했던 것이었습니다. 손에 들어보니 평소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민준 씨가 저를 보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있어.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열어봐. 당신이 믿는 사람 외에는 절대 주지 말고. 저는 캐묻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그것을 챙겨두고 약속한 대로 채원이에게 알렸습니다. 김경희님으로부터는 그대로 보관하고 때를 기다릴 것이라는 짧은 답이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저는 민준 씨에게 저녁 식사를 하러 일찍 들어오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진지하게 한 번은 이야기하고 싶다고 그는 응이라는 단 한 글자로 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장을 봐서 그가 좋아하는 음식들로만 저녁을 차렸습니다. 생선찜, 김치찌개, 소불고기, 그리고 작은 젓갈 그릇까지. 마치 아주 평범한 가정의 저녁 식사처럼요. 따뜻한 김이 오르는 식탁은 너무나 익숙한 냄새로 가득해서 저조차도 목이 메었습니다. 민준 씨는 제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아주 천천히 식사를 했습니다. 가끔 저를 쳐다보며 무언가 말하려다 그만두기를 반복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다툼도 없었습니다. 고통스러울 만큼 시린 침묵만이 존재했습니다. 그가 막 숟가락을 내려놓았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제가 나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김경희님과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영장의 내용이 또박또박 낭독되었습니다. 민준 씨가 부엌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몇 초간 가만히 서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항하지도 되묻지도 않았습니다. 끌려가기 전 그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변명이나 회피가 없었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길의 끝에 다다른 사람의 벌거벗은 피로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문이 그들 뒤로 닫혔습니다. 저는 환하게 불이 켜진 집 한가운데 서서 아직 김이 나는 저녁 식탁을 보며 한 가족의 저녁 식사가 여기서 정말로 끝났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수사 절차에 따라 은색 목걸이 펜던트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한 은행의 개인 금고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김경희님, 그리고 채원이와 함께 그곳으로 갔습니다. 금고 안에는 3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작은 외장 하드, 검은색 표지의 수첩, 그리고 밀봉된 봉투 하나.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그 수첩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선기금에서 나온 돈이 여러 중간 업체를 거쳐 잘게 쪼개진 뒤 페이퍼 컴퍼니와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간 진짜 자금의 흐름을 기록한 원본 대조 장부였습니다.
외장하드에는 관련 이메일과 자금 흐름 추적표, 그리고 조작 전후의 증빙 서류 원본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봉투 안에는 민준 씨의 손편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빚 문제를 제게 숨겼을 때부터 비겁했고 그들이 제 이름과 직업을 방패로 쓰도록 내버려둔 것은 더 큰 잘못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가 금고에 숨겨둔 것들은 저를 위해 남겨둔 마지막 퇴로였지만 너무나 늦어버린 깨달음이었습니다. 그 증거들 덕분에 사건은 빠르게 종결되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증인으로 보호받았고 아들 선우 씨의 사건은 재심에 들어갔습니다. 최 회장과 최유라는 주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민준 씨는 핵심 연결고리로 기소되었지만 주범은 아니었습니다. 법정에서 저는 시스템 로그와 자금 흐름, 그리고 서류가 어떻게 합법적으로 위장되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증언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복수하기 위해 그 자리에 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다른 사람의 탐욕을 대신 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판결이 내려졌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은 각자의 죗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는 민준 씨를 한번 면회했습니다. 그는 이미 서명이 된 이혼 서류와 제가 더 이상 연루되지 않도록 합법적인 재산을 분할한 서류를 건넸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았습니다. 울지도 무언가를 약속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고통 속에서 그 결혼 생활을 끝냈지만 고개 숙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얻은 교훈은 너무나 비쌌습니다. 세상에서 누구를 사랑하든 나 자신을 위한 한 조각의 냉철함은 남겨둬야 한다는 것. 누구를 믿든 나 자신을 위한 하나의 밝은 길은 남겨둬야 한다는 것. 탐욕이 고개를 들면 사람은 인간성마저 내던질 수 있으며 만약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가장 먼저 휩쓸려 내려가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위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늘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그리고 안온한 날들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이야기로 마음 정거장에서 다시 뵙겠습니다.